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독서 만점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쌤과 만났습니다. 쌤은 이투스에서 이제 인강도 하고 EBS에서 비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다른 쌤의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스타일이야. 왜냐하면 다른 쌤 강의들 중에서도 배울 게 있고, 그죠? 그리고 많은 것도 쌤이 좀 배웠고, 이제 쌤만의 이제 이론을 구축을 했는데, 쌤이 평소 독서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잘못하는 거,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 쌤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여러분 몇 개가 좀 있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우선 너희들이 절대 독서 인강을 들을 때 잘 봐. 독서 인강 내지는 강의를 들을 때 지양해야 할 게 있어. 지양해야 하는 강의. 지양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절대 듣지 말아야 될 강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강의야. 배경 지식. 자, 나는 국어쌤이야. 근데 쌤이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분명히 없겠지. 그죠? 예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분명히 없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문제는 잘 풀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과학 지문에서 뭐 용액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잖아? 그럼 갑자기 그 선생님이 과학쌤이 돼서 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예술 지문, 피카소 지문이 나왔어. 그럼 갑자기 미술 선생님이 돼서 피카소에 대해 설명을 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그 지문은 수능에 안 나오는데. 이해 갑니까? 절대 배경식 이런 강의는 들으면 안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아는 쌤 중에 되게 친한 쌤 중에 설민석 쌤 알지? 책 읽어주는 남자.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런 거 있어. 지문 읽어주는 강의. 자, 지문 읽어주는 강의. 자, 이런 강의는 절대 들으면 안 돼. 자, 가장 대표적인 패턴을 여러분 보여줄게. 잘 봐. 너희들이 혹시 지금 듣고 있는 강의가 이런 강의가 아닌지. 자, 보세요. 지문이 이제 이렇게 쭉 있어. 지문이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줘. 자, 여러분 이렇게 쫙 읽고, 내지는 이것도 귀찮으면 읽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읽어주고 나서, 자, 1번. 보통 1번 문제는 일치 문제니까 일치 문제가 딱 나오면, 자, 1번 답지 보세요. 아, 1번 답지 여기 있네. 아, 맞아. 자, 2번 답지, 아, 여기 있네. 아, 요거 맞아. 아니, 이런 강의는 너희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니들이 답지 보고 어때? 찾아놓은 다음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중요한 건 왜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답지가 여기 있고 2번 답지가 여기 있고 이거를 가르쳐 줘야지. 이런 강의는 절대 들으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강의에서 앞으로 듣지 말아야 될 강의, 쌤은 이런 강의가 아니야. 절대 이런 강의는 들으면 안 돼. 자,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독서 공부. 자, 이번엔 독서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지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익숙해져. 지문 읽어주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니까. 자, 첫 번째 뭐냐면 원칙 없는 독해. 원칙 없는 독해를 해. 자, 너희들 평소에 이런지 아닌지 한번 봐봐. 이런 거에 익숙해지니까 문제 풀 때도 쫙 다 읽고 이해가 안 가면 어때? 한 두세 번 읽어. 여기 보면 이게 안 가는데 좋아. 읽어. 그래 놓고선 1번 문제. 자, 1번 답지 찾기 위해서 또 읽어. 미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 저 시간만 좀 있으면 문제를 풀 텐데. 아니, 국어 독서는 시간 싸움이야. 누가 빨리 풀고 정확히 푸느냐야. 한 지문을 가지고 40분 풀려고 그러면 누구나 다 풀어. 절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원칙 없는 독해. 그러니까 원칙 없는 독해를 하니까 뭐만 하는 줄 알아? 자, 원칙 없는 독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문제풀이부터 시작해. 문제풀이부터 시작.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하는 게 쌤이 그 책을 까는 건 아니야. 매산비, 마달 이런 책 사서 풀어.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지문 독해는 안 해. 지문 독해는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푸는 거야.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매산비 할 때 하루 3지문 풀고 이 문제 틀렸네? 이거 왜 틀렸는지 점검하고. 그게 무슨 공부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국어 공부의 시작은 절대 문제풀이가 아니야. 지문 독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원칙을 가진 독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원칙 없는 독해.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수능서부터는 주제통합형 지문이 나와. 주제통합형 지문은 뭐냐면 한 지문에 2개의 글이 실려. 그럼 그런 글들도 어떻게 배워나가야 되는지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야. 원칙 없는 독해. 그러니까 문제풀이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지. 두 번째. 이거 의외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뭐냐면 한 문단 읽고 문제 풀기. 미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지문이 있으면 지문이 보통 이제 대여섯 문단이 있잖아? 그러면 1문단 읽고 문제 보고 2문단 읽고 문제 보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좀 해줄게. 지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강의를 들었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독서 공부를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쌤이 이제 여러분들을 SQ3R의 세계로 초대를 합니다. 미국의 로빈슨 교수가 만든 설명적인 글을 독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너희들 한번 네이버 들어가서, 아니야! 다음도 좋아! SQ3R을 딱 쳐봐. 어마어마하게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렇게 나와. 얘들아, 설명적인 글을 독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실제로 수능에는 이제 논설문이 안 나와. 설명문이 나와. 철학 설명하는 거지, 경제 설명하는 거지, 과학 설명하는 거지, 기술 설명하는 거야. 설명적인 글을 독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SQ3R 방법을 쌤하고 수업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요거대로 일단 연습을 계속해 나간다면 여러분 독서 절대 어렵지 않아. 쌤이 일단 교재는 요걸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요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요. 교재 한 권이 더 나와. 기본 강의.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요거는 조금 기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과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통합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개만 잡아놓으면 독서는 선생님은 진짜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해. 거기에 이제 내가 과제물까지 여러 번 내줄 거니까. 그래서 쌤하고 이제 한 수업으로 따진다면 한 10번에서 한 12번 정도 해서 이 SQ3R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야. 근데 말하겠지만 SQ3R은 전형적인 지문 독해 강의. 쌤은 그렇게 생각해. 독서 공부가 10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 독해가 9야. 그리고 나머지 1, 문제풀이. 보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고, 비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고, 여기까지 이 강의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SQ3R이 뭔지 쌤하고 확인을 좀 한번 해 봐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쌤 교재 6페이지. 자, 보면 2018년도 6월 평가원 지문 있지? 자, 1번서부터 5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자, 선생님 12분의 시간을 줄게요. 여러분 타이밍 맞춰놓고 12분이 넘어가면 이거는 틀린 거로 여러분 잡아야 돼. 자, 지금서부터 1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 주십시오. 자, 끊어봐. 자, 어때? 다 풀었어? 이런 지문을 12분 정도 안에 풀어야 너희들 비문학을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거야. 자, 시간이 좀 모자란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여기 봐. SQ3R의 세계로 초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SQ3R이 뭔지, 자, 선생님 교재 9페이지를 자, 보도록 하세요. 자, 9페이지. 자, 첫 번째. 선생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거를 설명해주는 선생님은 없어. 근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야. 선생님이 나름대로 평촌하고 삼본 지역에서 일타생이야. 학생들이 제일 많아.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문법도 잘 가르치고 엄매도 잘 가르치고 문학 작품도 잘 찍어주지만 독서 강의를 굉장히 좋아해. 자, 그럼 이제부터 얘기해 줄게. 자, SQ. 자, S가 뭐냐? 서베이. 자, 서베이. 자, 훑어보기. 자, 그 다음에 Q. 퀘스천. 자, 이게 질문하기. 근데 선생님은 이걸 질문이 아니라 이제 예측하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둘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슨 독해를 해야 되냐면 예측 독해. 다른 말로 능동적인 독해를 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나 하면 선생님은 비문학 지문 독해나 연애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 비문학 지문 독해나 연애나 여러분 똑같아. 선생님 연애 잘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이 새끼들. 자, 선생님 연애 연락 잘했어. 이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 절대 비문학 지문 독해와 문제풀이는 너희들이 끌려다니면 안 돼. 니들이 끌고 다녀야 돼. 능동적으로. 너희들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그래.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럼 여러분 망한다니까. 연애도 마찬가지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끌려다니고 올인한다라는 느낌을 주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문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지문을 써나가는 느낌. 능동적인 독해가 굉장히 중요해. 연애나 독해나 뭐가 중요하다? 능동적인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훑어보기가 뭐냐면 지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봐. 중요한 부분이 몇 부분이냐면 두 부분이 있어. 그걸 여러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이 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야. 이걸 훑어보기, 질문, 예측하기라고 얘기를 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문을, 지금 푼 지문을 가지고 얘기를 잠깐만 여러분 해볼게. 자, 6페이지 표. 자, 6페이지. 자, 6페이지. 자, 이제부터 1문단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자, 1문단. 자, 1문단을 읽어. 자, 1문단 읽어. 자, 읽었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들은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 앞으로 1문단을 읽고 다음에 나올 내용 4가지를 예측해봐. 자, 1문단이 이 글의 서론이야. 자, 1문단이 이 글의 서론이라고 하면, 야! 서론이 하는 역할이 뭐야? 본론과 결론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안내의 역할을 하는 게 서론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문단을 글의 서론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본론, 결론에 나올 내용 4가지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래? 자, 예측해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읽었어? 자, 예측해봐. 네 머릿속으로 해봐. 시험장에 가서도 이런 과정이 머릿속으로 쫙쫙쫙쫙 돼야 돼. 자, 우선 일단 이 글은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DNS 스푸핑이 이루어진다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본론하고 결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도메인 네임을 뭔지 알아야 돼. 도메인 네임. 맞죠? 두 번째는 IP 주소가 뭔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자, 이게 이제 세 번째고, 이걸 바탕으로 네 번째 DNS 스푸핑에 대해서 쓸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참고로,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니? 이 글은 일문단만 봐도 알겠지, 그치? 이 글의 제재는 DNS 스푸핑이다. 자, 일단 이 글은 DNS 스푸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자, 이해 가니? 이게 여러분 예측이야. 서론을 읽고 본론 결론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측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예측을 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야. 자, 너희들 이제 이론을 여러분 배우도록 하죠. 자, 9페이지. 자, 1번 예측 독해 서베이 퀘스천. 자, 이 얘기를 했죠. 자, 지문을 본격적으로 독해하기 전에, 자, 밑줄 거, 문단의 기호를 붙인 후 이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첫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밑줄 거. 그러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앞에 나올 내용들이 예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단 첫 문장에 접속 부사나 뭐 그리고 그러나 조사, 도가 있을 경우 이런 경향은 강해집니다 라고 그랬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은 잠깐만 봅시다. 이쪽. 자, 지문이 이렇게 있어. 자, 지문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자, 단락의 기호를 붙이는 거야. 자, 단락의 기호를 붙이면서 1문단 빼고 2, 3, 4, 5의 앞문장을 뭐 빨리 읽어. 오래 안 걸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 3, 4, 5의 앞문장을 읽다 보면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가 짐작이 돼.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자, 2, 3, 4, 5를 읽었어. 자, 그런데 3문단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그러나야, 원용샘은 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러나 원용샘은 이런 단점이 있다니까 그럼 그 앞에는 원용샘에 장점이 있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럼 결국 이 지문의 중간 부분에는 원용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겠네. 안 읽어도 여러분 이렇게 예측을 하란 말이야. 내지는 자, 4문단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있어. 철수도 바보다. 도야. 그럼 그 앞에는 철수 말고 누군가 바보라는 얘기가 나와 있겠지. 그걸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단 앞을 먼저 읽으면서 앞에 나올 내용을 예측을 하고 이 글 전체 흐름을 예측을 해보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야 하겠죠. 첫 문단은 무조건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첫 문단은 글의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문단은 글의 서론으로 글의 제재는 물론 앞으로 필자가 쓰고자 하는 내용의 큰 흐름을 제시합니다. 자, 밑줄 거. 그러므로 첫 문단은 꼼꼼하게 읽으면서 글의 제재가 무엇일까? 앞으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까를 예측해야 합니다. 계속 밑줄.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할 때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요게 서베이하고 퀘스천, 훑어보기하고 질문하기까지의 단계야. 자, 다시.
지문을 읽을 때는 문단의 기호를 붙이고 2, 3, 4, 5의 앞문장을 읽으면서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 거라 예측을 하는 거야. 쌤, 왜 1문단 앞문장은 안 읽어? 야, 1문단 앞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죠? 2, 3, 4, 5 쭉쭉 해서 문단 앞 읽고 앞에 나올 내용 예측하고 그 다음에 글의 흐름 정도를 예측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읽어. 1문단은 굉장히 꼼꼼하게 있습니다.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해. 첫 번째, 글의 제재를 찾고, 두 번째, 본론하고 결론에 나올 내용을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S하고 Q 단계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갔어요. 걸.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론을 이제 읽어야지. 자, 이제 본론을 읽어. 이제 이때서부터는, 자, 여기 보자. 아래 단계로 들어가. 자, R은 뭐냐? 리딩. 자, 말 그대로 읽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구조 독해를 해야 돼. 구조 독해. 자, 여기서 해야 될 독해는 구조 독해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부터 구조 독해가 뭔지 자,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첫 문단을 읽은 후에 두 번째 문단부터 차례로 독해를 하면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단의 유형에 따라 중심 내용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중심 문장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죠. 자, 여기 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했던 게, 자, 이제 질문했던 게, 자, 문단은 먼저 읽고 예측하고 서론 읽고 제재 찾고 본론과 결론의 내용 예측했지. 그리고 이제 이 문단서부터 읽을 때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네.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는 무슨 문장을 찾아야 돼? 중심 문장을 찾아야 돼. 물론 중심 문장이 하나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지문들이 길어지면서 한 문단 안에 중심 내용을 여러 개를 두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 독해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중심 문장 이런 걸 파악해 나가면서 읽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중심 내용을 못 잡냐면 중심 내용을 찾는 원칙을 몰라서 그래. 자, 이제부터 중심 문장을 찾는 두 가지 원칙을 먼저 가르쳐 줄게요. 자, 밑줄 읽어.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앞서 읽었던 이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의 앞문장을 바탕으로 예측했던 내용, 첫 문단을 통해 예측했던 내용이 나오면 이 문장은 100% 중심 문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선생님 독서 수업을 들으면 국어가 약간 공식이 있고 수학처럼 패턴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수학을 잘한다고 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야. 쌤은 대학 갈 때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거야. 국어 전국 1등. 올해 수능에 국어 만점자가 150명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쌤은 다 맞으셨어요? 그럼 당연히 다 맞지. 자, 야, 이 새끼야, 쌤은 밥만 먹고 이게 국어만 하는 새끼인데. 그죠? 근데, 창피한 얘기지만, 영어도 창피한 건 아니지. 전국 1등. 국어, 영어 전국 1등. 근데, 수학은 14점을 받았습니다. 14점을 맞아서 선생님이 가고 싶었던 연대를 못 갔어. 아, 근데 오해는 하지 마. 우리 때는 수학이 문과는 45점 만점이었어. 지금처럼 100점 만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 45점 만점에 14점. 수학을 못했지. 근데 이 14점도 그때 기억이 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네 매형한테 과외를 받았어. 우리 매형이 그때 대성학원 수학쌤이었거든. 사촌 매형인데 매형이
이거 확통이 나와? 몰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이게 올해 꼭 나온대. 그래서 열심히 배웠어. 이거 하는 방법.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이걸 이렇게 뚫어놨네. 뚫어놔서 결국 이걸 못 풀었어. 근데 답도 기억나. 80 몇 가지인데 그걸 내가 찍어서 주관식으로 맞췄어. 그게 6점짜리야, 6점. 이거 여러분 못 찍어서 맞췄으면 어때? 8점이었지. 진짜 수학 못해. 근데 국어는 그냥 잘했어. 태어났을 때부터 선생님은 어때? 응애 안 울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울었던 것 같은데. 자, 내가 여러분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발 국어를 감으로 하지 마.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 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구조독해야. 자, 그러면 구조독해 다시 한번 볼게. 아까 밑줄 쳤던 내용. 우리 아까 여기 봐. SQ3 1단계에서 예측 독해를 했잖아. 그러면 예측 독해를 했는데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 나와. 이게 바로 글을 쓰는 느낌이야. 그럼 걔는 예외 없어. 100% 중심 문장이야. 별표 2개 쳐놔. 자, 두 번째. 요건 별표 하나. 일반적 진술이 구체적 진술보다 중요합니다. 범위가 넓은 일반적 진술이 범위가 좁은 구체적 진술보다 중요해. 외국인이 길을 물어봅니다. 아저씨, 한국의 사계절은 날씨가 어때요? 그럼 여러분이 얘기하겠지, 외국인한테. 한국의 사계절은 날씨 변화가 심해요. 그럼 외국인이, 알았어요. 이렇게 안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좋아요. 봄은 따뜻하고요. 여름은 덥고요.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추워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럼 외국인이 어때? 알아듣겠네. 자, 그러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게 범위가 제일 넓어? 사계절이 범위가 제일 넓지. 그게 중심 문장이 되는 거야. 너희들 예시는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잖아. 왜? 예시는 구체적 진술이니까. 이해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지문 독해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했던 내용이 이거야. 자, 이 문단서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형광펜으로 비출고 형광펜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IP 주소가 뭔지 나왔지.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단은 IP 주소의 고유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IP 주소는 컴퓨터마다 다 달라야 돼. 고유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IP가 뭐 해준 말이야? 인터넷. 인터넷은 알고 프로토콜 해준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뭐가 궁금해? 프로토콜이 뭔지 궁금하잖아.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눈으로 읽어. 프로토콜이 뭔지 구체적 진술했지? 그 다음 문장도 보면 어때? 뭐 126, 631 예시 들었지? 구체적 진술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단이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가 예측했던 IP 주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문단 첫 번째 문장이 일반적 진술이기 때문에 얘가 중심 문장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3문단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 자, 그럼 이제 IP 주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자, 3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 거.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형광펜으로 비춰두는 거야.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3문단의 내용을 보니까 보세요. 여기다 적을게. 공인 IP 주소에는, 자, 공인 IP 주소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유동 IP와 골뱅이가 아니야. 유동 IP 주소와 고정 IP 주소가 있대.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유동 IP 주소는 뭐고 고정 IP 주소가 뭔지 구체적 진술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부터 요 두 개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어디까지인지 읽어. 3문단에서 공인 IP 주소에는 유동 IP 주소와 고정 IP 주소가 있다 설명했으니까 얘네들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어디까지인지 읽어. 자, 읽었지? 자, 실제로 3문단 끝까지가 아니야. 어디까지냐면 한 편 앞까지야. 그리고 한 편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기가 바뀌어. 한 편. 자, 그럼 중심 문장이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지. 한 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IP 주소에는 공인 IP도 있고 사설 IP 주소도 있구나. 됐습니까? 그런데 공인 IP 주소에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문단은 일반적 진술 2개에 구체적 진술이 있는 거고 참고 삼아서 사설 IP 주소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없는 거지. 자, 됐죠? 3문단은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게. 3문단 마지막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의 구체적 진술은 아니잖아. 콜. 이해 갔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문단과 3문단은 IP 주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얘기는 언제 나오려고 그러지? 자, 이제 4문단 봅시다. 4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 그어.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땡땡땡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아, 이제 드디어 여기 봐. 얘 얘기가 나왔지? 이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자, 그 다음 문장 밑줄 그어.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가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뭐라고 그래? 네임 서버라고 얘기를 해. 쌤, 이거는 왜 밑줄을 걷어요? 여기 봐.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러면 4문단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 도메인 네임을 먼저 설명하고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자 변환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DNS가 필요하고 DNS를 운영하는 게 뭐다? 네임 서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측했던 도메인 네임이 뭘까? 얘를 얘로 변환하는 과정. 이 얘기가 4문단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럼 결국 4문단에 지금 밑줄 친 두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이유는 예측했던 내용이니까. 예측했던 내용이니까. 하여튼 예측했던 내용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다 중심 문장이에요. 예외 없어. 됐어? 자, 이제
5문단과 6문단이 남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DNS 스프링이 뭔지 이제 이것만 알면 돼. DNS 스프링이 뭔지. 근데 우리 아까 1문단 읽었잖아. 자, 1문단 첫 번째 문장 잠깐만 읽어봐. 자, 됐어? 자, DNS 스푸핑은 정상적인 접속 과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접속 과정이지. 됐죠?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걸 알려면 정상적인 걸 알아야 돼. 자, 5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거.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자, 그럼 이제부터 5문단을 읽으면서 시간 줄게. 어디까지가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인지 쭉 읽어봐. 5문단 중간까지인지 5문단 끝까지인지 아니면 6문단까지인지.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일단 일반적 진술이고 정상적인 접속 과정을 어디까지? 그렇지. 5문단 끝까지가 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야. 그러면 5문단의 제목은 분명히 이거잖아.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갈게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이 지문에서 5문단, 6문단이 제일 어려워. 왜? 구체적 진술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 진술의 정보가 너무 어려운 거지. 잘 들어야 돼.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일단 구체적 진술은 한 번만 읽어. 왜 읽어야 되냐면 실제로 이 일반적 진술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어디까지인지 파악을 해야 돼. 왜? 5문단 중간에서 구체적 진술이 끝나고 또 새로운 일반적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읽어. 근데 이거를 잘 들어. 왜 비문학을 애들이 망하냐면 독서를 망하는 이유가 지문을 처음 읽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려 그러다 망해. 절대 지문은 처음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 쌤도. 대신 요거는 읽으면서 이해가 가면 좋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한 번만 읽으면서 대신 여기까지가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라 그건 파악할 수 있거든. 그것만 여러분 파악해줘. 제발 제발. 그럼 이제 여러분들 5문단 읽으면서 여기까지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6문단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던 과정에는 정상적인 접속 과정도 있고 두 번째 비정상적인 접속 과정, 즉 DNS 스푸핑도 있는 거지. 자, 6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거.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자. 그러면 읽어봐. 어디까지가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인지 빨리 읽어. 그렇지. 6문단까지가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지. 마찬가지로 읽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이해가 안 가는 대로 읽고 어차피 문제 풀 때 여러분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본론하고 결론을 읽은 거지. 자, 다시 9페이지로 넘어와. 자, 9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그럼 거기 우리 두 번째 일반적 진술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얘기를 했지. 그 다음 거 간단하게 읽어볼게. 일반적 진술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고 낯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문단의 한 문장이 나머지 문장들을 포함하는 일반적 진술이고 나머지는 예시상설 등 일반적 진술을 구체화하고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이고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문장 찾는 두 가지 원칙. 여기 봐. 첫 번째 원칙.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 나오면 100% 중심 문장. 두 번째, 일반적 진술이 구체적 진술보다 중요해. 자, 그 다음 거 밑줄거. 별표 치지 마. 세 번째, 접속 부사를 활용해서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 그러나 그러므로 등의 접속 부사가 나오면 뒤에 문장들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 이런 접속 부사가 나오면 앞에 문장들이 중요하겠죠. 이렇듯 접속 부사의 용법을 사용해서
중심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자, 뒷장 넘겨. 자, 위에 세 가지 방법들을 적용하여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으면 되는데, 그런데 잘 들어.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예를 여러분 들어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지문이 이제 이렇게 있어. 잘 나와, 정민아? 아, 좋아. 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카메라를 샀어요. 보다 좋은 강의를 딱 찍으려고 와이프한테 빌어가면서 200만 원이 넘는 카메라를 샀어. 자, 좋아. 자, 잘 들어. 여기 이제 글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2문단이라고 치잖아요. 2문단에 자, 세 문장이 있다고 쳐봐. 자, A. 자, A. 자, 오징어와 짱구는 다르다. 자, B. 오징어는 말릴 수 있다. C. 그러나 짱구는 못 말린다가 있어. 자, 그러면 쌤하고 배웠던 지문 독해 원칙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봐. 틀려도 좋으니까. 됐어? 자, 뭐가 중심 문장이니? A요. 자, A를 선택한 사람들은 2번 원칙. 왜? 얘가 일반적 진술이고 얘네들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거든. 자, 그런데 C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러나가 나오면 뒤가 중요하지 않아요? 3번 원칙.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한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런데 너희들이 주의해서 알아야 될 건 2번 원칙하고 3번 원칙이 충돌하잖아? 이랬을 때는 잘 들어. 우리 지금 중심 문장을 찾는 몇 가지 원칙 배웠어? 세 가지 원칙을 배웠지. 첫 번째,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 나오면 중심 문장. 두 번째,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있을 땐 일반적 진술이 중심 문장. 세 번째, 접속 부사를 사용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그냥 단순한 나열이 아니야. 쌤이 학기 초에 애들한테 얘기한 게 있다? 학교에 가서 애들 기선을 딱 제압을 해야 돼. 기선 제압하려면 어차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만나겠지만 딱 가서 무조건 첫날 담임선생님 딱 조회하고 나가면 교탁 앞으로 딱 나가야 돼. 나가서 나 싸움 잘해 이 신발 새끼들아. 딱 한마디 해. 나 싸움 잘해. 그럼 애들이 웅성웅성 된단 말이야. 어쭈? 나보다 싸움 잘할 만한 새끼 일어나. 그러면 한 명 일어나. 한 명 일어나면 그래 너 1장해 나 2장. 2명 일어나 너 1장해 너 2장해 나 3장. 3명 일어나 1장 2장 3장해 나 4장. 이런 식으로 어때? 짱을 먹어.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일어나.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짱이 돼버리는데,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1번 원칙이 1장이야 2번 원칙이 2장이고 3번 원칙이 3장이야 이해 가니? 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2번 원칙과 3번 원칙이 충돌하잖아? 그러면 2번 원칙이 중요해서 얘가 중심 문장인 거야. 그런데 만약 이 글에 서론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치자. 짱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이거에 대해 쓰겠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 중에서 짱구의 특징이 어때? C지. 그럼 얘는 3번 원칙도 되지만 어때? 1번 원칙이 되지. 그럼 이랬을 때는 얘가 중심 문장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 그런데 간혹 세 가지 밑줄 거. 그런데 첫째 줄 간혹 세 가지 원칙끼리 충돌할 경우 상위 원칙을 적용하여
중심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5줄은 나중에 설명할 거야. 내려가.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지금부터 말합니다. 문단을 읽으면서 당연히 일반적 진술이든 구체적 진술이든 지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단은 아무리 글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자꾸 세부적인 정보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단의 주제 그리고 그 틀만 담은 채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야 돼. 이해가 안 가면 아 여기는 그냥 여기 일반적 진술이고 구체적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 넘어가. 어려운 문단,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야.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킬러 문항일 것이고 실제로 시험 볼 때는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것도 용기야. 어차피 수능 만점 못 나와. 올해 수능 본 친구들 중에서 올해 88점이 1등급이지. 지금 이제 쌤이 이걸 찍는 시점이 정시상담을 하는 시점인데 고3 중에서 많아. 그런 애들은 96점짜리가 100분이 100이더라고. 그러니까 94점까지 100분이 100이 나올 것 같아.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수능에서 만점은 힘들어. 버릴 문제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그것도 쌤은 공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제발.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구조 독해. 그러니까 구조 독해는 뭐냐? 문단을 이해하는 거야. 이 문단이 어떤 문단이고 이 문단은 어떤 문단이고 이 문단의 내용이 뭔지 그걸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이끌어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R, 또 다른 R. 자, 여기서 R은 recite. 되새기기. 소들 보면 하면서 되새김질하지. 자, 요거는 선생님은 일명 무슨 독해라고 얘기냐면 정리 독해라고 얘기를 해. 실제로 요거는 정리 독해는 시험장에 가서는 되게 하기 힘들어. 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의 지문 독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자, 정리 독해 봅시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뽑아내면 밑줄 그어 문단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하고 글의 종류를 파악해야 돼. 자, 문단 사이의 관계를 구조하고 글의 종류를 파악해. 일반적으로 비문학 지문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나갈 텐데 오늘은 내가 2가지만 여러 번 얘기를 해줄게. 자, 2가지. 잘 들어. 여기 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푼 지문을 보니까 자, 이제 지금은 지문을 풀었네. 자, 질문.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지. 첫 번째, 정상적인 접속 과정이 있고 비정상적인 접속 과정이 있지.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걸 우리 약속해 앞으로 병렬식 구성이라고 얘기해. 무슨 구성? 병렬식 구성. 자, 그리고 얘하고 얘는 어때?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거 서로 대조가 되지. 그래서 이런 지문을 앞으로 우리는 약속해. 비교 대조형 지문. 앞으로 여러분들은 비문학 지문의 유형 5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오늘은 병렬식 구성과 비교 대조형. 자, 요렇게. 자, 요거를 여러분 어디에다 적어 놓냐면 6페이지 지문 옆에다가 여러분 적어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일단 이게 이제 지문의 종류를 밝히는 거야. 아, 종류를 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조화를 해. 구조화. 이게 되게 중요해. 자, 구조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자, 그런데 병렬식이나 비교 대조형이야. 얘들아, 비교 대조형도 결국 2가지는 있어야 되잖아. 얘네들을 구조화할 때는 어떻게 여러분 하냐? 자, 이제부터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잘 봐. 여기 봐. 여기 봐. 자, A. 내 친구는 모두 셋이다. B.
탐은 게으르다. C. 죄인은 안 씻는다. D. 그래서 냄새가 난다. E. 마이크는 마약 중독자이다. F. 나는 내 친구들이 자랑스럽다. 자, 그러면 질문.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로 묶일 수 있는 게 뭐니? 첫째, 둘째, 셋째로 묶일 수 있는 게. 탐이 첫째, 제이는 둘째, 마이크는 셋째지. 오케이? 그러면 언제나 병렬식이나 비교대조형은 첫째, 둘째, 셋째를 밑으로 내려. B, C, E. 자, 그 다음에 D는 C의 똘만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A는 이 글의 서론이고 F는 이 글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병렬식만 밑으로 내려. 서로 대조되는 것만 밑으로 내리고 나머지 옆으로 여러분 처리를 하면 돼. 이 구조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지문의 전체적인 틀을 잘 잡았는지 아닌지를 계속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야. 수능에서도 이 구조화가 나온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글의 종류를 밝히고 구조화하는 거, 이거를 정리독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 지문 같은 경우도 봐. 여기 봐. 이제 이 지문은 어떻게 되냐? 이 지문에서 첫째, 둘째로 묶일 수 있는 건 5문단, 6문단이야. 그러면 5하고 6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라고. 그리고 1, 2, 3, 4를 이렇게 가주면 되지. 적어놔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정리독해의 단계에서는 이 지문의 종류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조하는지. 오늘 5개 지문 중에서 여러분 2개의 지문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읽어볼게. 정리독해 셋째 줄. 앞서 언급한 병렬식 구성 이외에, 병렬식인지 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전개하는 통시적 구성. 요거는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 두 대상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는 비교대조형. 이제 비교대조형 배웠고, 단계나 절차에 초점을 두는 과정형 지문. 좀 나중에 배울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단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분석형 지문. 잘 안 나와. 분석형 지문 외에 나머지 지문들은 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 병렬식하고 비교대조형이 병이 됐네. 병렬식 구성이나 비교형 지문에서는 대등한 문단은 수직으로 내린다거나 이렇게 내렸잖아. 문단 사이에 통수적 구성이나 과정이 드러난다면 시간의 흐름을 화살표로, 이건 나중에 배울게. 지문을 시각화해 봅니다. 이게 여러분 정리독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중심 문장을 찾은 걸 한번 요약을 해보면서 머릿속으로 글 전체 흐름을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정리독해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리뷰. 다시 읽어. 근데 이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미시적인 독해를 하는 거야. 미시적인 독해. 자, 읽어볼게요. 지문을 독해하는 이유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밑줄 거, 문제나 답지를 보고 지문의 어느 부분을 바탕으로 풀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라고 그랬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요거 지울게요. 여기까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이제 독해를 했잖아. 독해를 하고 나면 이제 문제들을 쭉 봐야 돼. 문제들을 쭉 보면서 요게 과연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낸 거지.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문 독해를 한 거야. 선생님이 광화문에다가 10만원짜리 수표 10개를 숨겨놓을 테니까 찾아. 그럼 안 찾아. 왜?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광화문 동장의 이순신 장군 동산 근처에다가 내가 10만원짜리를 채울 테니까 찾아봐. 그럼 애들은 찾겠지. 왜? 범위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 독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문 독해를 해야 문제를 풀 때 어디를 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문 독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줄게. 자, 이렇게 이제 지문 독해를 했지? 그럼 문제를 먼저 봐. 자, 1번. 윗글에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1번 문제는 프로토콜의 설명. 프로토콜이 뭐야? IP지. 자, 그럼 여기 봐.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2, 3문단에 있었는데? 2, 3문단?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IP 주소로 변환하는 거니까 4문단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2,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봐. 보기는 가 또는 나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가는 정상적인 접속 과정이고 6은 DNS 스푸핑 과정이지? 그럼 얘는 일단 2번 문제는 몇 문단 아니면 몇 문단? 5문단 아니면 6문단에서 답을 내겠네.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 3점짜리 문제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푸는 거야. 3점짜리 문제는. 자, 3번.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얘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를 봐도 못 찾아. 이게 어디를 봐야 될지. 근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뭐 예를 들면 2번 답지 봐.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설 IP 주소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 문제를 읽고 범위는 못 좁히지만 사설 IP 주소? 사설 IP 주소? 몇 문단에 나와 있어? 3문단에 나와 있지. 그럼 이런 식으로 3번 답지는 2번 답지는 3문단을 봐야 되겠네.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뿐만 아니라 답지를 볼 때에도 봐야 돼. 어쨌든 간에 3번 문제는 어느 문단을 볼지 잘 모르겠어. 자, 4번 문제 볼게요.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DNS 스푸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몇 문단? 6문단.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얘는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어때? 딱 보고 어디를 봐야 될지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 줄게. 자, 여기 봐. 얘는 6문단 갖고 문제를 풀지. 그런데 출제위원들은 절대 문제를 풀 때 지문에 여백을 남기지 않아. 지문에 여분을 남기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6문단 가지고 답이 나오지. 잘 봐. 그런데 2번 문제는 기억이 예고, 니은이 예지. 근데 6문단 가지고는 이미 얘 가지고 문제를 내. 그럼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문제는 기억과 관련지어서 즉 5문단 가지고 문제를 낼 거고, 실질적으로 이거 내가 이제 올해 수능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 텐데, 너희들 거기에 나와 있는 2번 문제는 아마도 4, 5번 쪽보다는, 이게 가고 이게 나고 나면 4, 5번 쪽보다는 1, 2, 3번 쪽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보고 이건 어디를 봐야 되겠다, 답지를 보고 이건 어디를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여러분 무슨 독해냐면 미시적인 독해야. 자, 여기까지. 아직 문제는 안 풀어.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줄 거야. 이제 오늘은 쌤하고 지문 독해를 배웠어. 자, 여기 봐. 일단 지문을 읽으면서 문단에 기호를 붙이면서 문단 앞문장을 읽고 앞의 내용이라든지 글 전체 흐름을 예측을 하고, 서론을 읽으면서 글의 제재를 뽑고 본론과 결론에 나올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서부터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뽑되, 한 문단의 중심 문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어. 중심 문장을 찾는 원칙 2가지만 신경 써. 첫 번째, 접속부사 신경 안 써도 돼. 첫 번째는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 나오면 중심 문장이고,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있을 때 일반적 진술이 중심 문장이야. 이 2가지가 충돌할 때는 1번 원칙이 더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정리 독해. 글의 종류와 글을 구조화해. 글의 종류에 쌤하고 배웠던 거 병렬식, 비교, 대조형 밑으로 내리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미시적인 독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게 된 문제를 쭉 한번 보면서 이 문제는 어디를 봐야 되겠다 라고 일단 범위를 좁혀. 이게 미시적인 독해가 되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SQ3R을 모든 기출문제에 다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아까 책 2권이라고 얘기했지? 그죠? 일단 좋은 지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지문들 중에서 명지문, 기출, 그 다음 교재에서는 최근
나왔던 지문들하고 쌤이 만든 지문을 통해서 이런 연습을 해 나가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만 복습을 좀 하면 좋겠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선생님 교재를 보면 11페이지 봐봐. 똑같은 지문이 또 있어.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숙제는 뭐냐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9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 4번 한정적인 독해, 미시적인 독해까지 한번 확실하게 니들 걸로 복습을 해오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지금 했던 지문이 깨끗하게 다시 한번 있지. 거기에다가 오늘 수업했던 과정을, 문제를 푸는 건 아니야. 과정을 여러분들이 옆에 인형을 앉혀가면서 인형에게 복습하듯이 하면서 실제로 그 지문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줘. 오케이?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SQ3R 자신 있어? 여러분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요. 우리는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